네, 안녕하세요. 이번 잠재우원자 모금 포럼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누구나 데이터는 비영리 조직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금과 홍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금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페이너스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익 활동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서 캠페이너스 TV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잠재 후원자 모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인권재단 사람의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강사로 나와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잠재 후원자를 모으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직접 해본 사례와 또 비영리 단체들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예정에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잠재 후원자 기반 모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권재단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송정윤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 노력도 물론 하셨지만 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 온라인 콘텐츠를 바꾸는데 좀 각별한 노력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잠재 후원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에 맞게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편을 해서 잠재 후원자를 많이 모으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올렸던 그런 사례니까요. 한번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콘텐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한번 이번 시간 청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권단체와 인권 활동가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금 7년 차 일하고 있고요. 팀명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콘텐츠 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자유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잠재 후원자를 찾거나 혹은 후원자 모금을 할 때 보통 모금, 배분, 홍보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지만 콘텐츠라는 표현들까지 잘 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제 CJ 같은 그런 콘텐츠 기업도 아닌데 콘텐츠라고 했을 때 너네 뭐 웹툰 만드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재단은 지금 11명 정도의 규모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는 그 중에서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재단들에 비교했을 때 큰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뭐 인권단체들 같은 소규모 단체들에 또 비교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보이는 조직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원자들을 만나서 모금을 해서 그 결과로 모인 금액들로 인권단체나 인권 활동가들이 뭐 이슈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가들의 어떤 쉼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금팀의 역할 그리고 이 배분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사이에서 제가 재단에서 이런 홍보라든지 콘텐츠 역할이 전담이 전혀 없을 때 처음이 담당을 맡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 대부분의 한 5명 이하의 조직이거나 이럴 때는 모금은 모금이 다 하고 홍보도 하고 올리는 것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실 거고 이제 배분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지원 대상 단체를 만나거나 할 때 홍보랑 이런 것들이랑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저도 인권재단 사람의 처음 배분 지원 역할로 재단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연히도 공석이 생겨서 이제 뉴스레터나 뭐 연간 보고서라던가 이런 정기 간행물을 좀 편집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 사실 뭐 이미 충성 구독자들도 많이 있는 조직이기는 해서 뭔가 그러니까 기존 구독자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표현이 좀 투박하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쓴다거나 뭔가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바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이 되면서 그냥 이거 이왕 하는 거 한번 잘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게 그 와중에 이제 뉴스레터를 개편하거나 좀 모금에 있어서 메시지를 좀 보완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배분이나 모금 사업에 수반되는 홍보 역할이라기보다는 재단이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에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이걸 가지고 좀 잠재 후원자들을 만나보는 것에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홍보 담당자로 있다가 또 홍보 팀장으로 있지만 혼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가 오래돼서 이제 콘텐츠가 홍보다. 모든 것은 홍보다.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이 여백이 다 콘텐츠다. 약간 이런 과한 주장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영역을 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져왔는데 조금 길고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잊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들 중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이렇게 우리가 뭐 장애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나이라든지 아니면 출신 국가, 뭐 이주민 난민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인종, 피부색, 뭐 출신 지역, 또 임신 또는 출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 사유들을 다루는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든지 인권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차별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활동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해서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으로 이후에 소개를 좀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홈리스, 그리고 이주민도 있죠.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맞아요. 모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우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권은 당신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인권의 원칙을 당신과 함께 선언하고 싶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현실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차별에 맞서는 단체들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중에 이렇게 기획해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갑자기 생겨나는 긴급한 인권 침해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또 애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 사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려면
단체 조직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활동가 재생산도 잘 되어야 되고 영역 전체가 좀 성장하는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전체적인 인권 영역의 환경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인권단체와 인권재단 요 사이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배분 지원팀일 테고 그리고 후원자와 우리 재단 사이에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모금팀일 텐데요. 배분 지원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단체의 활동 지원, 뭐 실태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아니면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경우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활동가의 경우에는 좀 쉬지 못한다, 재충전할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돕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성장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서 서로 배우고 인파워링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팀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풀뿌리 모금이에요. 사실 재단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보통 되게 고액 기부자나 유명 인사가 출연한 그런 거대한 재단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부나 기업에서 큰 금액을 출연해서 이런 모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재단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시작 자체가 인권 활동가가 창립한 재단이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활동가들을 좀 모아서라도 같이 좀 도와보자, 재정 안정이라도 좀 꾀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 의지하기보다는 시민 개개인의 설득하고 만나고 이런 풀뿌리 모금에 중점을 많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0명 이상의 정기 후원자를 와 함께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3번 이상, 많을 때는 4번, 5번도 막 온라인 기획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획해서 모금하고 정기원 해주시는 이 기부금만 한 6억 원 이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별 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지원 기금, 365 기금, 혹은 교육에 쓰이는 기금, 또 인권활동가의 마음 치유에 쓰이는 기금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콘텐츠 팀은 아까 제가 이 사이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잠재 후원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잠재 후원자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가장 강력한 채널이 무엇이냐, 우리 재단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그거에 집중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매일 뭐 뒤뜰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약간 이렇게 막 변죽을 올릴 수 없고요. 정확하게 타겟을 향하는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텐츠 팀이 바라는 목표는 사실 후원자는 재단을 신뢰해서 후원금을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인권단체를 신뢰하고 그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정작 이 후원자들이 그래서 인권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권단체의 사람들은 후원자들이 왜 이러이러한 사업에 후원을 하지? 신기하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이해를 좀 돕고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동안 콘텐츠 팀에서 또 구 홍보팀에서 잠재 후원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로 뉴스레터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리고 좀 미약하지만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하고 올해 상반기에 또 진행을 하면서 작은 성과를 낸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기반의 이제 기획 콘텐츠들을 만들고 좀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금 콘텐츠는 사실 제가 아까 팀 소개 드렸던 것처럼 모금 담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잠재 후원자 발굴만큼의 비중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모금을 시작하고 또 이 모금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가 인터뷰나 이 지원사업 리포트 등을 활용하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콘텐츠나 이런 홍보 전담이 없고 모든 것을 그냥 기존 사업 안에서 다 해결해야 했을 때 어떤 채널이 우리한테 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제가 그 사이에 우연히 이제 뉴스레터를 이렇게 만지면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저희 이제 창립자이기도 하신 네, 박래군 인권활동가 이거 저희 이제 재단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운 네, 아저씨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제가 재단에서 처음 만든 네, 동영상이어서 누구에게나 처음이 되게 네, 뜻깊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박래군 활동가의 후원자들과의 접점이나 또 설득력이 강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박래군 활동가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그냥 뉴스레터를 뭐 소식지 형태로 매번 되어 있었어요. 살림살이 보내고 뭐 이거 지원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증액 캠페인에 증액을 요청하는 이런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후원자분들께 보내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독자라고 해봐야 한 1,700명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모금의 효과적인 것은 뉴스레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문자보다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우리 활동가들을 드러내고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이 영상을 30만 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막 조명도 이상하고 막 네, 주변에 아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 당시에 뭐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후원회원 증액을 46명 정도 그리고 신규 정기 후원 회원도 20명 정도 이렇게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뭐 100명도 아니고 되겠어? 싶은 반응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그냥 1,700명 중에 60몇 명이면 꽤 한 건데 30만 원 줘서 이 정도 한 거면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는 왜 하지 못했을까 네,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해보자 이런 부지기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대세는 우편 발송이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가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사랑받는 레터였고 그래서 우편 발송 중심으로 우편 레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보내는 것들이 병행이 되었는데 이제 모금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작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 뉴스레터를 좀 개편을 하면 조금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구독자 설문조사를 거쳐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막 소식지 형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냥 정보를 늘어놓고 어떤 경중 없이 이거 우리 했으니까 봐주세요 라기보다는 이번 달에는 이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다. 이렇게 좀 제안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이러다가 점차 종이 소식지에 저희가 이제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전환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뉴스레터를 제가 적었던 것처럼 핵심 채널로 하는 온라인 모금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뉴스레터를 모금할 때 보냈더니 그 발송했던 당일날부터 한 2일 사이에 후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가 늘었습니다. 지금 몇십 프로 늘었습니다라고 제가 가져오지 못하는데 그땐 그걸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에서 어저께 뉴스레터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명확하게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희한하게 소식지 보내실 때는 조금 덜 보시는데 모금하겠다고 이렇게 보내면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평소에 좀 내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 뉴스레터까지는 뭐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하시다가 긴급합니다. 저희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얼른 들어와서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이 담당자로서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정기 소식지 자체의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구독자를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뉴스레터는 발송을 했을 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저희가 모금을 이제 시작하는 첫날, 그러니까 뉴스레터 발송하는 것이 모금 개시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SMS를 발송하고 또 모금팀에서 전화되면 모금을 하고 또 한 1, 2주 지나면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는 이런 큰 틀의 모금 캠페인 진행 흐름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새 구독자 발굴을 위한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았더니 소식지보다는 구독자들, 후원자들께서 원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무엇을 해왔다 보다는 그거는 뭐 연간 보고서에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고 모금 캠페인을 할 때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뉴스레터에서는 좀 이슈를 다루어 보자. 근데 새 후원자들, 새 구독자들을 위한 콘텐츠니까 다 안다고 가정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 막막하다 싶은 이슈들을 선택을 해서 조금 쉬운 형태로 좀 편집을 해서 발송을 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거나 아니면 관련 활동가들의 인터뷰, 칼럼을 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더 깊은 관점이 담겨 있는 자료들을 좀 제시를 하는 더 읽는 사람의 꼭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소문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이슈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관련 활동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소개하는 전체적으로 좀 일관된 레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지 형식으로 오프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왜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지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다루었던 레터인데 소개를 좀 드리고 7월에는 서울에서 키움나 축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키움나 축제를 앞두고 어떤 이벤트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행사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 그러면 우리 레터에서 그게 어떤 행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쉽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으로 담게 되고요. 더 들어가서는 이런 행사들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여러 가지 단체의 블로그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실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축제를 앞두고 더 많은 기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 시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개편을 하면서 또 그 형식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이제 발행을 하는데 매번 한 가지 이슈만 다루니까 그 제목만 보고 이제 안 보시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집중적으로 하나의 이슈를 다루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달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인권 이슈들을 좀 쉽게 큐레이션해서 전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짧은 토막글과 이미지 형태의 레터를 번갈아 가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인권 이슈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 없는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이제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개편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비영리 종사자
또 꼭 인권 활동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활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요 두 층을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주제는 최근의 활동 이슈 아니면 이 활동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톤 앤 매너는 너무 딱딱하지는 않게 저희가 막 친구처럼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행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좀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아요. 막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거,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거, 뭐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제정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화내지 말자.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당연히 화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써보자. 그리고 법률 용어 같은 것들 다 너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풀어 쓰는 정도의 품을 들여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두 가지 기획 이슈 또 큐레이션 하는 레터 중에서 기획 이슈는 이제 콘텐츠 팀이 전담해서 기획하고 제작 발행까지 하는 영역으로 좀 독립적인 영역으로 놔두고 있고요. 큐레이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 이슈 TF라고 해서 사무처 안에서 이 레터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았어요.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각자 담당 분야를 또 관심사와 각자 가진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담당 분야를 설정을 해서 이슈 추천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까지 함께 하고요. 원고 쓰는 것도 쓰고 싶은 사람이 쓰고 최종 편집과 발행을 콘텐츠 팀에서 맡아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진짜 고민이 많았고요. 바깥에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지금 꼭 해야 하는 바깥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의성이 있는지, 조금 대중에게 친숙한 주제이기는 한지, 그리고 재단에서 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논쟁적인 이슈면 좋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라도 제공해보자. 새로운 의제,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새롭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새로운 의제도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홈페이지에 전용 소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도 사실 뭐 뉴스레터 개편하면서 바로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저희 집 뭐 앞마당 가꾸는 것처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소개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겠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구독을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 그리고 뉴스레터 안에도 뭐 구독 버튼 같은 것들을 항상 삽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후원,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들 가운데에 또 신규 후원자가 계시다면 동의를 받고 구독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에 이거 띄워지고 있는 뭐 별다른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이전 뉴스레터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보실 수 있게끔 큐레이션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클릭해 보면 예전에 차별금지법 긴급하게 입법 청원을 하던 시기에 차별금지법이 대체 무슨 법이고 이거 안 지키면 처벌받는지 좀 여러 가지 Q&A를 선정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더 읽는 사람의 이런 추가적인 기사들을 실어주고 소문내는 사람에서는
관련된 활동들을 또 소개해주는 네, 그런 흐름으로 전체적인 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구독 관리 시스템은 저희는 지금 겟리스폰스를 사용을 해서 웰컴 메일 자동 발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지원하는 기능 대로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해지할 때는 리스트에서 자동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희 품을 조금 덜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는데요. 한국에서 쓰는데 뭔가 스티비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권 해외 서비스인데 괜찮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은 것도 있고요. 안 괜찮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해외 서비스지만 한글화도 지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해봤었던 것인데, 사실 제일 문제는 비쌉니다. 오늘은 저비용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독자가 한 5,000명 이하다. 이라면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리스트 관리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발송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근데 지금은 한국 서비스들도 발송 통계가 더 구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세그먼트라고 해서 같은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어떤 게시물을, 어떤 뉴스레터를 클릭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후원에 참여하셨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뉴스레터를 달리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를 계속 다른 목록으로 막 복사해서 붙여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건화해서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을 알았고,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뉴스레터에 그림도 넣고 이미지 넣고 글 넣고 막 그냥 글씨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넣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저시력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읽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체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옆에 뉴스레터 페이지 한 켠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모바일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한 가지 욕심은 디자인적으로도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2열이 아니라 3열도 된다. 약간 이런 좀 요건 좀 구체적이지만 약간 이런 점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자체 GA 기능이 있어서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GA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뉴스레터를 통해서 어느 페이지로 클릭을 하셨는지, 뉴스레터의 어느 것을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레터는 저는 정말 작은 단체라면 뉴스레터가 특히나 없거나 아니면 몇백 명이어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어렵게 SNS나 이런 데서 만나야 되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고 구독까지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된 독자들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과 우리 단체 특유의 톤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화된 메시지도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오픈율, 클릭률, 반응을 봐가면서 개편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를 보냈을 때 기존 후원자분들이 특정한 이벤트에 다시 일시 후원을 해주시는 비율들이 높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의 유지, 이 리텐션을 하기에도 뉴스레터가 좋다. 그리고 정말 저비용이다.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콘텐츠 제작을 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품이 들기는 하지만 당장 월 5만 원, 뭐 리드가 별로 없다면 정말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들은 그 매체 자체가 하락세거나 이용자 수가 적어들면 단체에서 고민을 막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 10,000명이나 이제 지금 팔로워가 있는데 새로 다른 채널을
열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뉴스레터는 어쨌든 구독자께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서비스가 불편하다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뭐 큰 단체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보게 되고 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 예쁜 거 디자인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 자체에 어떤 독특한 로고가 있는 곳들도 있고 이미지를 정말 잘 촬영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곳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발행하고 꾸준하게 발행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매체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다른 일을 이거랑 병행해야 돼요. 홍보팀 뭐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겠다. 약간 초반에 이런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발행 전날이 되면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가 싫고 너무 발행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자신이 없고 막 그런 저는 발행 전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전 2달에 한 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율이 중요할까 클릭률이 중요할까 뉴스레터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른 활동 뭐 하고 있는지 보시고 후원 버튼 누르고 가시면 좋겠다 욕심이 될 때가 있고요. 아니다 그냥 이 뉴스레터 자체를 가볍게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무거우면 정말 클릭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가볍게 보시고 좋은 내용이다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 하나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만족하는 그런 매체로서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정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떤 후원을 하려다 말았다. 약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딱 맞는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지만 사실 이 작업을 하려면 조금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활용이나 이제 분석 단계에는 아직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잠재 후원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콘텐츠가 성과를 냈다라고 말하려면 그냥 몇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로는 좀 이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후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왔다. 그 비율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보여드려야 이 활동을 또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 전환을 위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팀, 특히 모금팀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레터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끔 진행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막 기법 막 이런 거 보면은 퀴즈를 통해서 리드를 확보하십시오. 막 재미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인권밖에 없는데 어떤 퀴즈를 줘야 될까 하다가 1년에 12가지 이상의 인권의 날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뭐 장애인 장애차별 철폐의 날이 있고 여성의 날도 있고요. 홈리스 기억의 날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계속 그 날 되면 이제 기념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날을 다 묶어가지고요. 한번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2019년에 처음으로 시도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서베이몽키의 설문조사 폼, 퀴즈 폼을 활용했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의 날에 대한 7가지, 8가지 퀴즈를 드렸고 정답률이 마지막에 공개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인권 지수다, 당신의 인권 지수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본인의 결과를 좀 올리면서 나는 뭐 몇 점이래, 나는 몇 점이래 약간 이렇게 바이럴을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고요. 근데 열어보니까 막 정답률이 높은 사람들만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95점, 100점인 사람들만 공유를 하고 막 80점 이하인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공유 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봤었던 이벤트였고요. 그래서 문항을 그러니까 질문지를 설계를 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한 제목을 디자인하거나 퍼블리싱 하는 것들은 그냥 직접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약 3주 정도 동안 550명의 참여를 만들고 그 중에서 한 90명 정도를 리드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들였던 돈은 한 15만 원 정도였어요. 구독료,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광고 돌려볼까 해서 5만 원 정도 들었던 캠페인이었고, 콘텐츠 자체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부스에 갔을 때 또 오프라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그냥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봤다로 남아 있었다면, 최근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했었던 온라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신비로운 부적 상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당신의 앞날을 지켜줄 한 장의 퀴어 부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적을 손에 넣고 당신의 퀴어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세요. 약간 농담 섞인 말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신비로운 부적 상점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좀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 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데 메시지를 그냥 막 서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참여율도 저조할 테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희의 너무 소중한 잠재 후원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참여하신다면 우리의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했던 이벤트였고요. 약 1개월 정도 TF를 꾸려서 준비를 했고, 진행 기간은 저희가 이걸 막 몇 달씩 가지고 있거나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진행되기 딱 열흘 전 그 날까지를 디데이로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 돈을 조금 썼습니다. 200만 원을 써서 이 디자인물들을 좀 만들고 하는데 활용을 했고, 구체적인 건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은 나의 퀴어 부적 찾기라는 이 심리 테스트 같은 이벤트인데요. 여기에 참여를 하고 축제 당일에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그 부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 잠재 후원자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경로를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퀴즈 안에서 메시지 남기는 란이 있었어요. 거기 메시지 남기면 저희가 그거 선별해서 포춘 쿠키로 다른 키워드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또 엄청 반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결과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6가지의 부적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질문을 좀 드리면서 했었는데, 제가 여기 심리 테스트를 도다툴로 했고, 요 이미지 캠페이너스로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을 해놨고, 이벤트가 끝났지만 오늘을 위해서 그 퀴즈를 잠깐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것은 선택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기획할 때는 우선 컨셉하고 또 디자인, 보여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응원을 하지? 어떻게 메시지를 나누지? 하다가 우리가 좀 행운을 주는 역할을 하자, 복을 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다가 인권 점집 하다가 너무 촌스러워 이러다가 이제 신비로운 부적 상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디자이너는 저희가 구현하고 싶은 부적 이미지를 와 비슷한 일러스트를 제작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찾아가지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발견을 해서 섭외를 드렸었고요. 심리 테스트 제작은 이 도다툴에 구독료를 내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수반되는 굿즈들은 또 부적은 명함 정도의 규격으로 인쇄를 하고, 포춘 쿠키는 업체에 맡겨서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들였던 비용은 그 디자인 비용, 그 다음에 이 제작 툴을 이용하는 비용
크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데 쓰였던 비용, 부스 참가비 뭐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일 수도 있다. 꼭 이렇게 수백만 원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는 이게 바이럴이 많이 되고 그냥 재밌다 한번 해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해서 트위터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중심으로만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하루에 한 회 이상씩 게시를 했고, 참여자들한테는 웰컴 메일로 다음 날 정도에 재단 소개, 이후에 또 정기 뉴스레터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런 인스타그램 피드인데요. 이벤트 소개글, 뭐 이미지, 그다음에 메시지, 실물샷 등등등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하니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게시물 팔로우 해주시면 이거 세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웰컴 메일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사실 첫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서 갑자기 막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말자. 그냥 우리는 부적 상점의 상점직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거 실물은 어떻게 교환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당일에 어떤 곳에서 부스를 합니다. 여기에 방문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안내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현장에서 참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저 이거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고 부적 교환해 가는 장면들이고, 너무 많이 당일에 막 줄을 서시고 당일에 요 앞에서 막 이거 이벤트 참여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했던, 또 재미있었던 그런 이벤트였고요. 결과도 열흘 동안 진행한 것에 비하면 참여가 한 2,060명 정도였고, 카카오톡이랑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한 그 홍보물과 전혀 상관없이 개개인이 공유한 횟수가 48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2,060분의 참여 중에서 저희가 뭐 에러 나는 거, 무효한 거 다 제외하고 리드를 1,550명 정도, 인스타 팔로워를 263명 정도 소소하지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권 퀴즈도 그렇고 이런 온라인 이벤트도 그렇고 예산을 적게 들여도 가능은 하다. 다만 준비 기간이 좀 보장된다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리드 확보 이후에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인데, 확보를 뭐 1,000명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뉴스레터 띡 보내면 뭐지? 이거 내가 구독했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분들과 몇 단계를 통해서 그럼 일시 후원이라도 제안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성격에 잘 맞는 홍보 채널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있고, 그 다음에 유입 경로나 공유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선택하자. 저희가 도다 툴을 사용했던 것은 그 요금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0만 원 정도의 요금을 월 내시면 거기 안에 또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왔는지, 인스타로 왔는지, 페이스북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 유입 경로를 아실 수 있고 공유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서 다음 이벤트를 또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작은 이벤트 또 정기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서 뉴스레터 구독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700명 말씀드렸었는데 이후에 이제 2,000명이 좀 넘어서고 지금은 한 7,4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을 앞으로 네. 저희의 이제 저희와 깊게 좀 소통하고 재단을 잘 이해하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3개 중에 이제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제일 어렵고요. 제일 어렵고 배포하기도 진짜 어렵고 여러 가지 진짜 고민이 많이 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 애착이 많이 가는 것이기도 해요. 저희 재단에서 정말 풀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권활동가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인데요. 인권활동가 아니어도 그냥 공익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되게 부족한 거? 어디 뭐 직업 선택란에 NGO 활동가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사회적 인정이나 처우도 되게 부족하고 복지 수준도 좀 낮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콘텐츠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활동가들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그려줄 수 있어야 그러면 아래와 같은 이 인권 활동가한테 버팀목이 되어달라 이런 메시지가 납득이 될 텐데 그 역할을 그리기가 아직은 어렵다라는 좀 과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새로 내가 활동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바쁘다, 과로한다, 또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좀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저희가 하나의 구체적인 기획틀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접근해 봤던 것입니다. 우선 콘텐츠는 모금팀, 배분지원팀이 인권활동가를 지원하는 그 활동과 분리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활동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섭외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활동가여가지고 활동가에 대해서 활동가가 얘기하기가 너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 하다가 예술인들과 한번 협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만의 태도, 재단만의 관점을 가진 이야기들이 뭘까 하다가 이 재단 사무처 활동가들 이야기를 먼저 부끄럽지만 2020년 후원의 밤 때 해보았었는데요. 네, 이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2021년에 다른 인권활동가들하고 소소하게 안부묻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을 한 게 있고 활동가의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일 말고 좀 노는 거, 쉬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후원의 밤이 2020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 2020년 초 넘어오면서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재단도 뭐 아무리 디지털 전환을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었고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봄에 취소하고 여름이면 되겠지, 가을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던 시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일단 먼저 한번 꺼내놓는 시도를 저희가 2020년 겨울에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잠깐 쉬시는 겸 해서 7분 정도 되는데 요거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헝가리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뤘거든요. 혼자 하는 것들은 조금 미루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들, 함께 하는 여행 이런 거는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내 삶의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은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주식을 좀 사서 난 마스크 공장을 만들었을 마스크 열심히 만들어서 쌓아놓고 있다가 그 대박 나고 그걸로 진짜 우리 재단 사업 확장을 확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준비 없이 인연 마주친 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활동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거의 같이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1월 달 말에 국내에는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2월에 되면서 대구에서부터 굉장히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심각해지고 나서야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았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한 안이함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그래도 설렁설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들도 가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전처럼 뭔가를 하는 게 어려워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 체감을 하게 된 거는 대관이 이제 점점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대관이 취소가 됐는데 인권활동가들이 뭔가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주로 이 행사 방식이 집회나 행진을 통해서 이제 인파 속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터지면서 그 행정명령으로 그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들을 막 함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오 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활동가로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무력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마치 그동안에 한 발 한 발 되게 힘겹게 바꿔왔었던 어떤 현실이 다시 너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뒤로 백하는 어떤 상황, 퇴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를 초반에는 걱정을 하다가 이게 장기전으로 돌입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중간 지원 단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활동에 도움이 돼야 할까. 활동가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질병관리본부 방역 지침 찾아보고 우리 내부 지침 만들고 뭐 소독약을 어떻게 뿌리고부터 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되게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했고, 어떻게 이걸 지원하지보다는 일단 필요하니까 우리 시작해보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돌아가셨던 분이 정신장애인이셨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서 자활 활동하시는 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격리된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 격리를 선택하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좀 지원하자라는 모금 계획을 굉장히 긴박하게 했었죠. 이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그때 긴급대책본부 같은 것들도 급히 꾸리고, 그다음에 거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을 직접 만나고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도 하고, 또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는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인권운동에 해왔던 역할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3월과 5월을 견디면서 지금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일단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지원이 비영리 쪽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재단도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잘 버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고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인권재단 사람이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모금을 시작했던 게 이제 3월부터 거의 매달 쉬지 않고 계속 모금해온 상황이긴 했었죠. 되게 민망한 상황이고. 지금도 모금을 이제 네, 그렇죠. 네. 덜 당황하고 이렇게 차분히 착착착착 인권 활동가들하고 인권 단체하고 시민들을 계속 연결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감염병 시대에 또 다른 이제 약자들,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정보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동안에 마음속에 이렇게 닿지 못했던 의제들이 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은 아마 내년까지 계속 지속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들이 또 증오심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활동가들이 먼저 지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활동가들 잘 지원하고 그 단체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자기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 재난의 피해를 되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겪었고 실제 그래야 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를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을 가깝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후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모두가 다 살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감염되시면 생활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기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기부자들이 마음을 내주셨거든요. 딴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올 한 해 활동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기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우리는 진짜 연결되어 있긴 하구나, 연결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인권재단 사람은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들 또 이들 곁에 있는 인권 활동가를 돕고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뭔가 할 거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시고 잘 버텨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인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인권재단 사람과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제 더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관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같은 거 기획하면서 이제 활동가분들한테 좀 영상 좀 출연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막상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시키면 너무 말씀 잘하시거든요. 막 한 번만에 컷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제가 활동가 이야기를 다룰 때 재단의 이 실무를 맡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너무 본인의 업무를 정말 잘 알고 있고 애로사항들이 되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냥 듣다 보면 또 설득력이 많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뉴스레터, 편지 쓰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많이 이제 개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 팀의 역할이나 아니면 전체 조직 안에서 이 활동에 대해서 좀 서로 의미 부여를 해주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코멘트만 하고 다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인권 활동가들에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가들이 일하는 거 말고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자. 그렇게 인권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좀 간접적이지만 드러내보자 라는 기획을 했고요. 사실 이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의 예술인 파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관 신청을 받을 때 저희 같은 이제 비영리 조직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 재단 측에서 예술인들을 5명, 6명 이렇게 파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과 같이 콘텐츠 기획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영상 쪽의 예술인이라면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전체 한 6개월 정도여서 3개월 정도 기획을 하고 이후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3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부묻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편지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청도 좀 받고 그냥 인권단체 이제 목록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적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이거 다른 활동가분들하고도 좀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막 눈물 나는 글들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전체 2개월 정도 진행하는 동안에 우선 저희 활동가랑 예술가들이 찾아간 본인들이 알고 있는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먼저 발행을 했어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 일 얘기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발행을 했고 이후에 패키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재단에서 이제 홍보하고 신청받고 발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회신이 되었던 편지들을 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나씩 올렸어요. 편지 자체가 그냥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지 내용들이 굉장히 보시면 너무 막 마음 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저희가 인스타그램 개설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 했던 이벤트인데 타겟 팔로워들, 그러니까 정말 인권 활동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팔로워를 49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가의 취미생활인데요. 요거는 제가 여기 요 이미지들의 동영상이 걸려 있습니다. 요거 시간 되시면 한번 재밌어요. 요거는 봐주시면 좋겠고 인권활동가들끼리 하는 소모임을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따라갔어요. 하루만 우리 초대 좀 해달라. 그 담당자하고 예술인하고 같이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면서 쉬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팀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2회 콘텐츠를 제작하고 요거를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짧게 3분 이내로 배포를 했고요. 영상 조회가 14,000여 건이 되면서 뭐 기존에 그냥 모금 저희가 하면서 내는 어떤 호소하는 거나 요구하는 이런 영상들에 비해서는 반응이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안부모기도 그렇고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기획, 제작, 발행까지 하려다 보면 발행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힘을 받으려면 무조건 우리 채널에 다 꽂아놓고 거기로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른 힘 있는 채널을 타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다른 단체분들이 종종 문의하시는데 좋은 이런 결과물들 영상들을 보셨을 때 이거 우리 것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돈 있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어떤 기획으로 어떤 주제로 갈 거냐 이거는 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촬영도 매주 할 수 있고 편집도 디자인도 다 의뢰할 수 있지만 기획은 계속 안에서 고민해보고 직접 해봐야 남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뭐 동영상이 핫하다, 텍스트 너무 긴 거 안 읽는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같은 작은 기관에서 무슨 유튜브니 뭐니 사실 채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역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아니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동영상으로도 만들고 텍스트로 만들고 오디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형식 디자인을 고민한다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됐고요. 이제 후반인데요. 제가 간단히라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새 잠재 후원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모금 팀에서 기획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 보여지는 지금 화면에서 요 디자인 제작, 디자인 제작 그리고 게시, 결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금 기획 단계에서 목표와 명분과 기간 이런 계획들이 잘 잡히게 되면 모금 메시지로 이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콘텐츠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로 이어지게 되고요. 홍보물까지 다 만들어지면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공개, 문자도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금 성과와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서 보여드릴까? 보통 모금을 하면은 얼마 모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금을 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농업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한다. 이런 활동에 바로 쓰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현장을 좀 찾아가서 어떻게 실제로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담당하는 이 단체의 활동가분을 만나가지고 좀 현장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콘텐츠들을 모금의 2차, 3차 콘텐츠로 다시 가공을 해서 기존 후원자분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후원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보시고 다시 후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처음에 후원을 몰랐다가 이 콘텐츠를 나중에 보고 들어와서 후원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리포트여가지고 좀 저희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링크가 네, 링크가 좀 잘못 걸렸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캠페인 메뉴에서 이런 인건버스가 찾아간다, 결과는 이렇다 이런 메시지를 참여해주신 분들의 한마디까지 모금 결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이주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활동가들을 한테서 어떻게 가세요?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서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이 종료가 되면 이런 식의 리포트를 저희가 제작을 해요. 물론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저희는 그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있는데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희가 여기서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이고요. 해결 방법은 활동가들이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게 돕는 것이고요. 그렇게 도왔을 때 결과가 당장 우리가 긴급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자력화해서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돕는 그런 데 보탬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결과 리포트를 전용 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가 지금 페이지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캠페이너스로 저희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는데 이런 식의 직접 만들고 수정하고 온라인 모금을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긴급하게 또 몇 달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다 제껴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시도를 했는데요. 주요 결과는 어쨌든 모금이 필요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어떤 페이지를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몇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비용 없이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고 기획 진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넣을 수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잘못됐다. 수정할 수 있고 수정 보완이 자유롭다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재단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의 재정 운영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연간 보고서 형태의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라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양한 형식, 효과가 있든 없든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이제 혹시라도 개편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곳이 계시다면
아마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셔서 좀 담아봤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팀별로 미팅을 다 진행을 하면서 개편이 그냥 우리가 예뻐지고 뭐 빨라지고 이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금 중심의 개편을 하려고 한다. 더 많은 잠재 후원자들을 만나려면 사실 이런 페이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팀별로 요구받는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서 포기할 것과 반영할 것. 그러니까 백화점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협의를 좀 몇 개월간 그냥 쭉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3가지로만 줄이자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보다는 전체 사업 취지를 좀 도드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 사례들에 되게 포커스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을 정해서 공유를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캠페이너스의 장점은 역시 싸다. 연간 지금 더 저렴한 버전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면은 이렇게 진행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성과라고 저희가 보여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아직 저는 더 도전하고 더 실험해야 될 것들이 남았다고 보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을 하고 홈페이지 중심에 또 뉴스레터를 핵심 채널로 활용한 모금을 했을 때 인권버스부터 시작하면 신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몇만 원, 뭐 1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일시 후원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시 후원자분들은 정기 후원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독자, 그 다음 일시 후원자, 그 다음 정기 후원자 이런 후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모금 콘텐츠를 모금팀에서도 만드실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인권활동은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막 그렇게 막 모금되면 좋겠지만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게 썼다가 가지치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정말 시행착오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모금 대상에 따라서 후원 요청 메시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2차, 3차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모금으로 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확인해 나가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동영상을 만듭니다. 인터뷰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못해도 100여만 원이 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매번 이제 논의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홍보비를 높여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맨 앞에 소개했던 콘텐츠 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할 때 이 후원자와 인권단체를 연결하는 것, 잠재 후원자를 만나는 것에 저희가 잘 가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그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어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이제 전체적인 이 기술 스택을 공유를 드리는데요. 앞에서 무슨 뭐 이메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캠페이너스를 메인 페이지로 홈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검색에 있어서 용이하기 위해서 네이버랑 구글의 서치 콘솔을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모금 서비스는 도너스를 뉴스레터는 겟 리스폰스를 이렇게 큰 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협업 툴은 이제 최근에 아사나라고 하는 슬랙과 비슷한 협업 툴이에요.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파일은 뭐 구글 드라이브도 많이 쓰고요.
소통은 텔레그램도 하고 디자인에 관해서 좀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매번 이미지 디자인 따로 의뢰하거나 할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럴 시간도 안 되고요. 캔바라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안 되면 셔터스톡에서 유료 이미지를 구매를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사전에 저희 강의하기 전에 질문지를 많이 주셨었는데 혼자서 이거 진짜 할 수 있냐. 우리는 좀 뭔가 하려고 해도 지금 일이 너무 많고 사람 없고 채널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소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표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 참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후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다 동일하겠지만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혹은 바꿀까라고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정말 적당한 소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체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양이 매우 한정적이고요. 그거를 뭐 SNS에 올린다고 해서 매번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결과물들, 새로 뭔가 아니어도 기존 사업의 보고서 형태로 남겨진 것이든 동영상 형태로 남겨진 것이든 뭐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이거 한 번 더 뿌릴 수 있지 않을까? 널리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작은 콘텐츠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홍보할 채널이 너무 부실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채널에서 가장 강력한 채널을 하나 찾아서 조금 지금과 했던 것과는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본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슬로워크나 오렌지 레터 같은 이런 우리 행사나 기사나 뭐 이벤트를 소개해주는 다른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 좀 얹혀서 가는 노력들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부족하고 이 100만 원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막 종이 소식지 만들고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출됐던 예산만 1,5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개편했을 때 줄어드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재단이나 다른 재단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 비용이 크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한번 콘텐츠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고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른 업무들도 있고 행정 업무들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디지털화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좀 위기다. 코로나19가 어떤 더 큰 위기를 가져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정 업무를 줄이고 저 이거 못해요. 한두 달 동안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결심을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우리 조직 그냥 밋밋하고 막 좀 고리타분하다고 하셨나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은 내가 안에서 있을 때는 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미션과 비전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인권활동의 든든한 버팀목, 이 버팀목이 도대체 어떻게 이미지화해야 될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들도 있었고 단어 자체가 좀 낡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모든 채널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 조직의 미션이랑 비전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녹여보고 어떤 멋스럽고 예쁜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정해왔던 원칙, 로고가 됐든 우리 단체를 표현하는 어떤 주요한 컬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지키고 그리고 또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하면 뭔가 좀 안 예쁜데 이런 것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일관성만 부여하더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쉬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랑님
야릉님 소개가 네네. 됐었나요? 그 닉네임이? 아, 소개를 제가 깜빡했는데요. 네. 야릉이라고 아, 많이 네. 야릉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셔서 저도 모르게 네, 닉네임이 나왔네요. 네, 그 야릉 팀장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조금 궁금한 것들이랑 지금 들어온 질문들 제가 좀 모아가지고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 좀 제가 주목했던 게 지금 한 18년도 정도까지 그 우편 그 종이 소식지를 만드셨던 거죠, 계속.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몇 명 정도한테 발송이 됐었던 건가요?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요? 네, 와. 했던 것 같고요. 네. 아, 그럼 그게 발송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발송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 뭐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좀 한산할 때 모든 사무처 구성원들이 회의실에 네네. 모여가지고 네, 네. 네, 포장하고 네, 봉투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네, 간의 네. 수공업으로 아, 발송을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게 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 비용이 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70만 원.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70만 원이라는 그런 오프라인 매체 예산이 온라인으로 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 그 고정 소식지 발행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네, 네. 연간. 네, 네, 네. 그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네, 그 예산이 줄어들기보다는 계속 홍보나 콘텐츠 영역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예산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오프라인 홍보에 쓰이는 예산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종이 소식지 없애려고 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이게 뭐 그 종이 소식지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계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이 안 되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많이 그러니까 후원자분들한테 사랑받고 막 보내드리면 벽에 붙여놨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매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소식지는 발행하면 이분이 버리는지 네. 보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너무 이제 저예산으로 사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글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네. 뭐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금 반박 논리들에 대한 팁을 좀 주신 것 이거를 같고요. 계속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없나요? 또 반박 논리 팁? 네. 그 이제 회의에 들어가실 때는 네. 뭐 아까 그 뭐 비용에 관한 그렇게 접근하지는 못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추적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인데 이런 종이 소식지 아깝다. 종이가 아깝고 보지 않으니까 보내지 말라. 아니면 꼭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낭비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네. 매년 몇 분씩 연간 보고서 같은 거 보내면 또 몇 분씩 메일이나 전화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거가 되는 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뉴스레터 소식지로 바꾸고 온라인 소식지로 바꾸게 되고 거기서 후원 요청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 모금과 홍보의 중요한 매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더 어떤 공을 들이시게 된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발표 내용에는 좀 소개가 적었던 것 같은데 그 구독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해보셨던 조치들도 있나요 혹시? 새로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존에 그 우리
그 종이 소식지 받는 분들을 뭐 좀 더 하기 위해서 했던 뭐 노력이나 저희가 원래는 구독자들, 그러니까 후원하지 않는 분들을 구독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하지 않았고 네, 못했던 이유는 홈페이지에서 뭐 구독을 하는 기능이 있기는 했지만 무슨 정보를 주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이 레터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했더니 자연 증가분으로 이제 개편하면서 1년에 이제 몇백 명 정도 들어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았던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온라인 이벤트를 꼭 이제 동의하에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네. 사전에 조치를 해서 그분들을 또 잠재 후원자로 만드는 네. 노력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제 콘텐츠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메일 발송 툴로 get response라는 걸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그 언급하실 때 그 어떤 세그먼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뭐 발송했던 레터에 과거에 발송했던 레터에 뭐 그 열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보낸다거나 이런 기능인 거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뭐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나만 뭐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특정한 일시 후원 그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아까 그 농업 이주 노동자 지원하는 찾아가는 인권버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세그먼트로 뽑아서 그분들께 별도의 보고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런 거 확실히 좀 편리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하나만 더 예시? 네. 그 여름에 했던 그 키워너 축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 당일이 있잖아요. 전날까지 그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동일하게 다 메일이 가야 되는데 그 당일부터 다음날 참여하셨던 분들은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목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넣어놓고 가입 날짜나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다른 형태의 메일을 또 보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할 때 가급적 어떤 뭐 이벤트든 뭐 뭔가를 할 때 항상 이제 이메일을 수집하는 거를 좀 필수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보신 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존에는 그러면 그게 어떤 그 단체 소식지였다면은 뭐 제가 종이 소식지 내용을 직접 보진 못했는데 과거 단체 소식지였다면 그게 뉴스레터로 오면서 어떤 뭐 인권 정보지, 소식지 그런 걸로 좀 바뀌면서 이제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구독을 많이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전달을 해보면요. 우선은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상권 활동하고 계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뉴스레터를 열심히 발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정기 후원자분들 대상으로 발행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거는 오픈율이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오픈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뭐 구독자로 받아본달지 이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달지 아직은 그렇게 하고 계신 않나 봐요. 이게 되게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정기 후원자와 유일한 소통 창구인데 그렇게 이제 공개로 전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는 별도의 뉴스레터를 또 만들어야 될지 뭐 약간 이런 지금 내부에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막 정답은 딱 있진 않겠지만 그냥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되게 좁고 깊은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후원자 중심의 레터 그 대상의 레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좀 외연을 넓힌다는 방향으로 왔었고요. 이렇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이 뭔가 아주 개인화된 그 후원자들과의 소통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단체 소식, 활동 행사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일단 오픈을 하고
그 구독 폼을 하나 만드셔서 그걸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그먼트 기능이 있다면 그걸 활용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구독자, 그냥 비후원자인 구독자와 정기 후원자한테 보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구독자는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그러면 그쪽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 뭐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되게 좋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후원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네요.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가의 고민에 있는 건데 네. 일단 한번 열어보고 들어오는 걸 보고 또 판단해 나가는 식으로. 네네. 정기 후원자들 오픈율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높은 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되게 잘 나오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오픈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실 때 어쨌든 그 이메일을 요구를 한 거고 그 온라인에서 그런 퀴즈 이벤트 같은 거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 다 모두 그 어떤 레터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다시 레터 동의를 받는 식으로 하셨나요? 그 처음에 2019년에 퀴즈 낼 때는 일단 퀴즈 다 푼 다음에 우리 소식지 또 받아보시겠어요? 해서 그 받았더니 그 이제 아무래도 그 확보되는 리드 수가 좀 적었고요. 이번에 진행했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것이 뉴스레터 발송을 위해서만 쓰이고 또 해지하시면 우리는 이 정보를 파기한다 이런 동의를 밑에 체크하시게 해서 그래서 발송을 드렸고요. 바로 뉴스레터 보내면 너무 이제 좀 그 딱 막 그 정보 막 이렇게 다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인사를 하려고 별도의 웰컴 메일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업무하시는 과정에 대한 어떤 질문도 좀 있으세요? 근데 좀 지금 화면에 너무 밖에 계셔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콘텐츠 팀이 그 야릉님 포함해서 지금 총 2명 있는 건데 아까 뭐 자료에도 보니까 뭐 기획 과정, 뭐 무슨 과정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다 콘텐츠 팀에서 하시는 건지 뭐 그런 게 일단 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단 기획 단계에서도 이게 뭐 한두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뭐 맞는 방향인지 이런 아이디어 수집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그 여기 인권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뭐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뭐 그런 어떤 수단이 있으신지 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기획을 다 도맡아 할 수 없고요. 제작이나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 없고요. 다른 팀원이 있다면 그 바지가랑이를 붙이고 당신이 하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 담당자로서 한마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고 그 에디터로 계속 섭외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험들도 있었고 하나는 이제 전체 회의 때 우리가 이번 달 1년 기획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다만 근거가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을 때는 또 피드백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주고받으면 조금 내용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들 협조를 해주시는 편이긴 한가 봐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글 써주세요. 그러면 막 너무 막 그 진정성 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그동안 못 봤던 저 활동가 이래서 나랑 같이 활동하는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이거를 지금 내부에서 다 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한 번 더 여쭤보셨거든요. 아까 찾아가는 인권버스부터 해서 제가 강연에도 링크를 드렸었는데 보시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야 이거 블럭이 이상한데 막 모바일로 막 다 깨지기도 하고요. 이미지 작업을 별도로 막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시작을 해보았던 거고
거기서 이제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눈이 결국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던 거지. 이제 결과만 봤을 때는 저희가 밟았던 그 수많은 어두운 네, 과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면 할수록 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부에서 주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뭐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사업에서 현장 찾아갔을 때 나오는 사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현장에 가셨던 분들한테 좀 요청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네. 해서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찍을 수 없다면 이렇게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보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네. 그런 기술들을 네. 좀 연마를 하시면 네, 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획은 내부에서 하시더라도 좀 촬영 편집은 좀 맡기시는 거죠? 네네. 영상을 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레터 영상을 조명도 막 저희가 쏘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막 그림져지고 네, 네. 네, 박래고 할때 막 아, 귀신처럼 네네. 나오고 이렇게 됐었던 게 있어서 그게 의도한 건 아닌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일부러 어둡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조명을 준비를 못해서 네, 네, 네.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촬영 편집은 외부에 맡기는 것이 퀄리티 면에서는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그 네, 시간에 비해서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좀 여쭤보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그 영상 쪽 예술인 분들을 섭외해서 좀 약간 쫄라가지고 그 아는 분들 이렇게 전문 업체다기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예술인 분들과 협업하면서 힘든 건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아마 힘든 거를 이 자리에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긴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뭐 약간 순화하자면 뭐 약간 뭐 참고 사항이나 팁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인권에 대한 어떤 애정만으로 모든 네네. 소통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술인들의 작업 방식이 있고 뭐 우리가 활동하는 것만큼 우리 뭐 기관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만났을 때 충실히 소개하는 과정,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소개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제가 홍보 담당인데 제가 인스타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앞으로 중요한 방향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달라. 막 이렇게 쫄랐어요. 네네. 그랬더니 네.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요? 뉴스레터로 뭘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막 던져주신 끝에 그 안부묻기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거여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고 저희도 2년 이렇게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협업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받아서 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좀 마지막 궁금한 게 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자 좀 고민해 보신 점이 있는지 그런 향후 과제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채널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된다. 콘텐츠를 계속 쌓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배포하는지도 좀 고민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콘텐츠들을 좀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볼까? 네, 이런 전용 플랫폼이요? 네. 약간 뭐 블로그 같은 그런 그 개념일까요? 네. 근데 네네. 특정한 주제로 예를 들면 뭐 헤이그라운드 헤이리슨이라는 네네. 이제 거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 인터뷰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변주해서 네네. 다루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저희 과제가 뭐 브랜드 리뉴얼 과제도 사실 있습니다. 조금 더 네네. 보시는 분들한테 잘 이해되실 수 있게 저희 정체성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또 모범 사례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 다른 단체에서 참고를 많이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시고 많이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 콘텐츠를 오늘은 이제 콘텐츠를 좀 개선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모금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작은 단체에서는 이런 매체를 여러 가지 성장시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콘텐츠를 개선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 아마 인권제한 사람 같은 경우도 콘텐츠를 개선한다는 게 결국에는 지금 다른 단체들도 보면 우리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 이제 거기에 결국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드리는 세미나를 좀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랑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